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연입니다. 사람들마다 가장 편한 친구에 대한 의견이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오래 간다, 평생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 만나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 친구가 더 편한 친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만났든 만났을 때 기분이 좋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든든한 친구가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진혁 씨도 같은 생각이시죠? 그럼요.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아직까지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는 모습, 또 얼굴, 성격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이제 어릴 때 친구를 만나면 그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친구란 곧 힐링을 해주는 존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연 씨는 그런 친구 있나요? 네, 저도 있고요.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진혁 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고 편한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좀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마음을 많이 좀 터놓는 편이거든요. 동병상련이 좀 있긴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혁 씨도 저한테 너무 좋은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저만 모르게 이렇게 좋은 멘트를 준비를 해놓았네요. 네. 자, 오늘 여의보가 함께해 주실 두 분도 대학교 때의 인연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자, 1시간 동안 함께할 두 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서울특별시 한의사회 박성호 회장님 그리고 강남구 한의사회 김정국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이 대학 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분 다 타 대학을 다니시다가 재입학을 하시면서 친해졌다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친해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요? 특별한 계기보다도 네. 저는 이제 28에 이제 경희대 한의대를 들어갔어요. 네, 네. 네. 그러고 이제 우리 김정우 회장은 그때 25. 네, 예, 저는 이제 24세 들어왔습니다. 일종의 구수점이고 이 친구는 이제 오수점인데 원래 저는 법학을 전공하다 들어왔고 여기 이제 김정우 회장은 기계공학을 이제 전공하다 들어왔는데 둘 다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나이 들어서 들어오니 그 모임을 사실 나사라고 그래요. 나이 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후자가 더 좋네요. 예, 한의대 내에서는 나이 들어온 분들을 전부 나사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면서 친해질 수밖에 없는 사이였죠. 근데 이제 여기 김정우 회장은 6개월 만에 군대를 가게 되고 저는 이제 계속 다니니까 일종의 동기로 들어왔지만 선후배 같은 그런 형태로 진행하면서 저도 강남구에 들어왔고 여기 이제 강남구에 뒤에 이제 그 개원을 하면서 더 친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자, 김정국 회장님도 박성호 회장님과의 인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벌써 횟수로 25년이에요. 와, 네. 네, 저희가 그 98년도에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입학을 했거든요. 네. 그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그 이제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온 친구들, 그다음에 뭐 재수해서 오는 친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대학교 때 그때 입학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타 대학교를 다니고 오거나 나이가 좀 많으신 이제 어르신 분들은 네, 사실 같이 어울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든 사람들의 모임,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분들하고의 교류가 시작이 됐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바로 그 한 학기 마치고 이제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오니까 이제 3년 선배님이 되셨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지내다가 저도 개원을 강남구에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강남구에 계시는 또 이제 그 같은 입학 동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학교의 학년으로서는 선배님이시기도 해서 또 그 이후로 인연들을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같은 이제 협회 활동까지도 하게 되시고 지금도 이제 한의사계에서 한의학계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신데 자 서울특별시 한의사회 그리고 강남구 한의사회 두 분의 회장님을 모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희 여의보감에서 대한여한의사회 회장님도 나오시고 많은 이사님들도 나오시는데 이 단체들 간에 서로 그 돕고 사는 그런 사이라고 들었어요. 네. 박 회장님께서 어떤 사이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강남구가 이제 인원이 한 700명 네. 정도가 되고 서울시 한의사회가 이제 한 6,700명 네. 정도 되는데 사실 요즘에 의료계 여성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한의사회가 저희 서울시 한의사회보다 오히려 인원이 더 많습니다. 한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네. 향후는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여성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네. 네. 그런 가운데 내에서 여한의사회에 우리 한의계에서 요구하는 바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역대 회장님들 다 잘하셨지만 이번 이소연 회장님 모시고 회장님. 네. 박소연 회장님 모시고는 정말 일치월장하면서 정말 여한의사회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 역량이 이 정도까지 풍부하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지금입니다. 네. 지금 대기실에 이 박 회장님 와 계신데 네네. 지금 네. 만면의 미소가 지금 보이지 그러게요. 않아도 보이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정말 근데 열심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의 회장님 또한 정말 열심히 또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22일이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한의사가 의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성우 회장님께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2006년도에 개원을 하면서 네. 저는 이제 부인과 전문을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임신한 여성과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은 전혀 처방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임신을 정말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보면 실로도 하고 뭐 손으로도 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제 초음파란 기계가 나왔는데 이런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아니 뭐 묘기 대행진하는 것도 아니고 실로 하겠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나와 있는 현대 과학 기기의 산물들은 양방이 됐든 한방이 됐든 그 국민들의 건강과 제대로 된 진단을 위해서는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1980년,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음파가 들어올 때는 한의사, 양의사 가리지 않고 당시 같이 수업을 듣고 공부하고 수가도 매기고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 직역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야, 한의사 너희들 쓰지 마 이렇게 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의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의료기기는 필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음파 학회를 제가 같이 초음파 쓰는 사람들과 조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16년 만에 대법의 판결을 받아서 이제 한의사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첫 그 재판에서 는 우리가 분리했었는데 그 당시 검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못 쓴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실정법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입법적으로 잘 푸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대법까지 가서 12월 22일 날 작년에 이제 12월 22일이 동지거든요. 네. 동지가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어두운 날에서 가장 밝아지는 날입니다. 네. 우리 한의계 내에서도 이런 의료기기를 통해서 어두운 시점이 아니라 밝아지고 그 밝아짐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세계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점이고 아주 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고 우리가 이거를 기회로 해서 한의사들이 더 한의 진료를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판결을 받았고 거기에 주역으로 이제 활약을 하셨던 게 이제 박 회장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어떤 그 국민 건강에서 어떤 편익이 증대하는지에 대해서도 박 원장님께서 박 회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한의양이 진단에 대해서는 한의양의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양약을 쓰겠다 이런 게 아니고
양방도 똑같이 침을 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진단의 부분은 임신인지 아닌지가 한방적으로 임신이고 양방적으로 임신이 아닙니다. 이런 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만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거 지금 뼈가 부러졌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침을 놓고 치료를 하는 거랑 뼈가 정확하게 부러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난 뒤 치료는 전혀 방향이 틀려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도움을 받는 거는 국민 건강이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한의사들이 진단기를 써야 되고 진단기를 쓰지 않고 오히려 나는 실로 진단하겠어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제재를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한의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등 여러 가지 지금 의료기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좀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추나치료, 침치료, 한약치료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딱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변화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김정국 회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의원 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죠. 네. 네, 어떤 치료를 받는다, 네. 예를 들어 침을 맞는다, 뜸을 뜬다, 뭐 아니면 추나를 한다, 혹은 한약을 먹는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냥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치료 수단들일 뿐이지 네네. 한의학 전체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과거 이미지가 고착화가 돼서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네. 사실 지금 이제 박성호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뭐 실로 맥을 잡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드라마에서 극적인 어떤 장면들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과거에 정말로 실을 가지고 진맥을 하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없었습니다. 아, 저는 네. 몰랐네요. 네. 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네. 옛날에 이제 그 어의제도가 있죠. 그리고 그 여성분들의 진료를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내의녀들이 의녀들이 네네. 있었어요. 그러면 어의라고 하는 그 직책은 현재로 치면은 대통령 주치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임금한테 보고를 하는 게 어의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요식행위 형태로 예를 들어서 진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또 이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런 뭐 예를 들어 실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요식 행위를 하면서 최종 보고를 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드라마 내에서는 실만 가지고 진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임신이라는 것을 확정을 한다고 해서 사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 저희가 네. 그렇게 진행을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는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미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이미지에서 현재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폰이 너무나 이렇게 당연히 사용이 되는 그런 그렇죠. 세상이잖아요. 근데 네. 이런 세상은 20년,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네.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있는 분들께 당신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현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한의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전통적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 이렇게 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내려오고 취합이 되는 이제 과정이고 이게 현대에 오면은 현대에 맞는 어떤 형태의 모습을, 그러니까 현대 한의학의 모습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한의학이 지금 대표적으로 치료를 하는 그 분야가 근골격계 관절 질환 이쪽은 네. 굉장히 치료 성과가 높아서 국민들도 많은 인식들을 하고 한의원을 내원을 하고 계시는데 네. 한의학은 내과, 외과 질환들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수술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과거에는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대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쉽죠. 네. 그러니까 침이나 뜸 같은 것들은 이 한의학 그 자체가 아니라 한의학을 구현하는 수단일 뿐이고 또 이제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그 수단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한의학이 지금 국민 건강 증진에 많이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이 서울특별시 한의사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박 회장님,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라고 네. 얘기하면 뭐 여러 부분들이 있겠죠. 각자 의견에 따라서. 근데 네. 많은 부분들이 얘기하는 게 인구 소멸이에요. 아, 그렇죠. 저출산. 저출산. 네. 인구가 네. 이제 더 이상 없으면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존립 근거도 없어지겠죠. 네. 네. 이 난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뭐 역대 정부든 어디 각계각층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저출산의 문제인데 이 저출산의 문제를 다양한 방법을 해결하는데 특히 이제 양방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형태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임신이 안 될까라고 얘기하면 기능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항상 네. 병을 기질과 기능으로 보는데 기질은 왜 형태죠. 혹이 있는지 뭐 내막이 너무 얇은지 이런 거 문제고 기능적인 문제는 형태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의학이 굉장히 탁월한 그 강점이 있고 그래서 한의 난임을 치료를 해본 결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방, 한방 이렇게 나눌 때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자. 그리고 난임에 더불어서 다둥이 사업도 다둥이 난임 한약 지원 사업도 같이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애만 놓는 게 아니라 애를 놓은 산모가 건강해야지 둘째, 셋째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AS를 해라. 첫째를 우리가 이제 주로 출산하고 난 뒤 관리를 잘 못하면 그게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후조리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데 이때 잘 관리를 하게 되면 평생 건강해지고 이때 관리를 못하면 평생 건강하지 않는데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야, 둘째 낳고 지금까지 아프다. 셋째 낳고 너 낳고 지금까지 아프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만큼 산후조리의 중요성인데 그렇게 해야 제가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게 되는 이 시점에서 한약의 역할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한 경우에 한약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둘째, 첫째로까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특별시에만 좀 국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네.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지금 다 시행이 되는 건가요? 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또 각 조례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시 단위에서 하는 곳도 있고요, 구 단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광역 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초 단체에서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뭐 전국 각지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산후 지원 사업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곳에서 진행을 세 하고 있는 군데. 것은 아니고요. 아.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네. 모든 산모들께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5개구 정도에서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 난임 치료, 그다음에 산후 치료 등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전국적으로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도 진행을 하고 계시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이 좀 쉽지 않았다고 또 들었습니다. 어르신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어려우셨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치매 예방 사업이죠. 우리가 의료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예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이미 병이 들고 가서 쓰는 의료비의 한 10분의 1만 투여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사업. 그래서 네. 모든 전 세계에서 예방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도 치매, 조기 치매, 이제 경도 치매의 경우에서 한약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타 지역에서 이런 방해도 있지만 최근 작년 12월 달에 사보위를 통과해서 서울시 정식 사업으로 이제 진행돼서 지금 각 구별로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이 올해도 이 사업을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아마 7월 달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 어르신들이 큰 병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 한의학이 그 이제 치매라든지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그런 질환에 큰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은 많은 논문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효과에 대해서 이번에는 김 회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치매에 대한 유병률도 사실은 최근 10년 이내에 거의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이제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그다음에 향후 이 상황이 지속이 될 때에는 국가 예산의 소모도 좀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치매의 경도에 있거나 아니면 경도 인지장애 있는 분들을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면 그에 대한 이제 그 사회적인 이익도 충분히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네. 현재 이제 저희가 그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치매를 판단하는 그 지표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지표들이 뭐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기 전에는 뭐 19.25점이었다가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23.1점대로 해서 시행 전후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그 결과들을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예를 대표적으로 이제 K-시스트라든지 모카라든지 이런 검사법을 통해 가지고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치매 우울증 이와 관련한 한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요 한약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한약이라는 게 기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체질 개선 때문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치매나 우울증 치료에도 이 한약이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약에 대한 오해만 가지고 치매나 우울증을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선입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약은 간에 좋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우선 정 아나운서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네네. 네. 총명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 총명탕이 치매에 그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논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네. 그 그러니까 부분은 정말 그렇습니다. 총명해지는 거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의학은 이제 다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한약에 간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 현장에서 한의사라면 하루에도 몇 번을 듣는 이야기가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약을 처방하기 전에 한약이 몸에 좋지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신장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물론 한약이 100% 안전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저희 한의사는 그 한약의 위험성, 독성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네. 그런 부분들에서 환자에게 필요하다면 정말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면 독약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사, 한의사, 네네. 의료인들인 거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약제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 약제들을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았고 네.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네. 한의사 분들한테 이제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여쭤보면은 그 약인성 간 손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약인성 간 손상이 뭔가요? 그러니까 약물로 인해서 간 전격성으로 간에 문제가 된 케이스를 약인성 간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간에서 어떤 뭐랄까 간이 좀 지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아니에요. 부분들은? 그 지치는 정도가 아니고 네네네. 그 약인성 간 손상이 즉시에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간 부전에 빠져서 간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네네. 그 약인성 간 손상은 정말로 그 간 손상의 원인이 약물로 확인이 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인성 간 손상의 우려가 이제 상당히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약인성 간 손상에 이제 문제가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도 저희가 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되는데 네. 약인성 간 손상을 그러니까 간 손상을 확인을 할 때에 이제 진단 지표로 쓰는 게 그러니까 류캠이라고 하는 네. 내용이 있어요. 류캠이요? 네네. 네, 류캠. RUCAM이라고 해서 네. 이제 약인성 간 손상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설문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주고 그 질문 지금 내용에 저거군요. 네네. 질문 내용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수치가 어떻게 간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뭐 담즙에 문제가 있느냐, 그다음에 원래 약물에 문제가 있는 약을 복용을 했느냐 네.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변형된 류캠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변형된 류캠에 보면은 지금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식물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식물을 먹었느냐? 네, 그거 날마다 먹잖아요. 그렇죠. 네. 식물을 먹으면, 그러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지 않은 식물 복용이 있으면은 약인성 간손상에 의심을 하거나 확진을 하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한약이 식물성 약재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한약을 복용을 했어요가 되면 거기 체크를 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한약이 간에 좋지 않나요라고 하는 게 약 한 20년 전 정도부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네, 그 네. 20년 전부터 연구되고 있는 그런 이제 독성에 대한 연구들을 할 때 보면 변형된 육해물 사용을 하면서 네. 네, 말하자면 한약을 복용한 이력이 있어가 되면은 이거 전부 다 한약 때문이야라는 형태로 가버렸어요. 오해가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한의사들도 그렇고 한의학 이제 협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뭐 예를 들어 독성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약처라든지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네네.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그리고- 진단 척도는 조금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서양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그냥 문제가 되는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거든요. 근데 이게 번역이 되면서 혹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원인이 되는 식물을 복용했느냐라고 식물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버렸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번역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군요. 번역에 이제 의도가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이 한의학의 오해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놓은 질문이 많기 때문에 한번 조금 스피드 있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약국에만 가도 경옥고, 공진단, 갈근탕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한약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한약이 한의원에서 직접 처방받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것도 김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이걸 그 제재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네. 제재화된 약은 기존 처방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약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성약에 네. 해당을 하는 거고요. 제재화됐다. 네, 제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의 처방은 한의원에서는 이제 환자의 상태를 진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진단을 하면 한의사들의 능력에 따라서 진단을 한 내용을 가지고 한약재를 조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기존 처방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이 환자에게는 이런 약재들은 더 늘려줘야 된다, 혹은 줄여줘야 된다, 혹은 처방을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처럼 말하자면 이제 맞춤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맞춤 처방을 하는 것은 한의원에서 처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이제 기존 의서에 있는 그 레시피, 이제 포뮬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약 포뮬러 그대로 처방을 하는 것은 이제 약국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약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성약을 복용해도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약국에서 사셔도 괜찮지만 맞춤 한약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의원을 찾으셔서 상담을 통해서 처방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약은 자연에서 만든 재료로 또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중금속이나 농약에 또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예민한 부분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약재의 경우에는 이제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해서 이제 자연 그대로에 있는 약재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식물성 약재 같은 경우에도 토질이 어떤지, 그다음에 생산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중금속이라든지 농약에 대한 우려가 아주 안전하다라고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로 이렇게 그 수거가 된 것들을 확인을 했더니 농약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의계도 그렇고 이제 식약처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들께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게 이제 책임이 된 그렇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의원으로 공급되는 약재들은 GMP라고 해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안전 규제 관리 기준이 있어요. 네. 그 GMP가 적용이 된, 그러니까 GMP를 통해서 확인이 된 그런 약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트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한약재와 한의원에 들어오는 한약재는 두 가지가 유통 경로가 전혀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한의원에서 사용을 하는 것들은 이미 중금속이라든지 농약에 대한
검사가 다 완료가 되어서 통과가 된 그런 약제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고 복용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박 회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사업 얘기거든요.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 한의사 교의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서울시 한의사회가 그 서울특별시 교육청이랑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네. 한의사뿐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모든 의료인들이 가서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사업인 거죠. 우리가 아까 예방 사업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연령대를 보면 가장 큰 예방이 학생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의 많은 고민들, 또 정신적 고민들, 우울증, 왕따, 그리고 오히려 왕따인 학생들이 비만이 더 많아요. 그래요? 비만으로 생기는 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그때가 몸이 급격히 변화하는 때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생리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이 학교에서 물론 충분히 교육을 하겠지만 또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더 실감 나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 더불어 하는 사업입니다. 매우 좋은 사업이고 네. 지금 많은 서울에 있는 교의라고 해서 한의사들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더 크게 활성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소년의 건강 관리 그리고 또 이 아이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제고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국민 모두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다 행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이 한의사의 역량이 또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또 취하고 계신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한의사들은 뭐 자체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더 첨언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아마 의료인이 없다. 필수 의료를 해야 되는 의사 선생님이 부족하다. 그래서 네. 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느니 마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지금 의사들의 부족을 한의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흉부외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이렇게 가야 될 인력들이 사실 피부 미용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조금 약간 뭐 피부 미용을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그런 불균형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가만히 보면 피부 미용 시장에서 한의사들의 역할도 또 굉장히 확대하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한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부도 보면 속이 건강해야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외부적으로 레이저라든지 뭐 그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의사들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일반인들은 한의사들은 초음파나 레이저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세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의사들이 좀 일조를 해서 네. 외적으로 뭔가를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속을 다스리면서 진정하게 피부도 좋아지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한의사들이 좀 적극 진출을 해서 의료 인력들이 좀 더 흉부외과라든지 이런 어떤 수술적인 부분들이 피부 미용으로 넘어오는 부분들을 한의사들이 좀 메꿔 나가는 그래서 의료 인력의 재배치에 대해서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거를 국가가 고민해야 네.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의대를 한 500명을 더 뽑는다, 1000명을 뽑는다 하더라도 네. 그 사람들을 정말 활용하려고 하면 인턴 가야죠. 6년뿐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군의관까지 갔다 오면 10년 이상 이후에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보다는 이미 한의대 교육이 의대 교육과 거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교육을 받은 한의사들을 적극적으로 보수교육을 통해서 면허를 좀 부여하고 그 역할들을 맡기는 것이 훨씬 단기간에 네네.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회장님 당직 한의사 역량 강화 사업도 또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여기서 당직 한의사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당직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병원급에서 요양병원이라든지 한방병원이 있으면 야간에 야간에 돌볼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이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다 당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의사들이 주로 하고 있고 한의사들이 많이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한의사들이 좀 가서 의료 인력, 의료 공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의해서 당직 한의사 교육 사업을 한 1,000명 정도를 배출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미 한 400~500명 정도가 배출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당직 한의사로 이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목표로 하고 계신 어떤 그 지금 이제 네, 장소가 요양병원에서 있을 것 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방병원에서 당직이로서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의료인의 그 재배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의사의 그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가 이제 좀 결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그 이제 오늘 박성우 회장님께서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목표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한의학이 전 발전하는 네.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이 세계화되는 것들. 제가 인도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다녀보면 거기에 있는 전통의학들이 역할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섭외가 들어왔을 때 서울시 한의사 회장 저만 섭외를 했는데 제가 한석호 우리 강남구 회장님 모셔가야 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너무 잘하시죠. 네.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이제 묻어가는 느낌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에피소드를 좀 얘기하면 제가 강남구 회장이 될 때 열심히 진료만 하고 있는 우리 그 김정국 회장님을 이사로 꼭 들어오셔라라고 이제 이사하고 그다음 부회장하고 자기는 이제 부회장만 하고 이제 그만두겠대요. 그래도 제가 서울시 회장 하면서 꼭 강남구를 맡아달라라고 해서 강남구 회장을 지금 하는데 역대 강남구 회장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요. 네. 저는 어떤 회장의 가장 큰 덕목은 자기보다 나은 후임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나보다 나은 후임을 구하고 또 그 후임은 자기보다 나은 후임을 구하면 네. 그 회는 굉장히 발전할 건데 나만 잘했어라고 끝나버리면 네. 참 미래가 없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한의학이 저는 이런 모습으로 한의학이 지난 20년 전의 한의학이 지금의 한의학과 똑같으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20년 전의 대한민국이 지금과 똑같으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네네. 네. 저는 한의학의 영역 확대 그리고 한의학이 점점 발전해서 현대 있는 모든 국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어떤 표준화된 의학 예방의학으로서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거든요. 네네. 중의학으로서 어마어마한 시장에 중의학이 다 석권하고 있는데 한의사들이 중의사들에 비해서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훨씬 더 우수한 인재고 우수한 우리 역량이 있으니까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한의학이 만들어지려면 우리 내부에서 어떤 족쇄들을 좀 끊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상징적으로 우리 그 강남구 회장님 꼭 모시고 온 게 발전하는 네네. 한의학,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네. 지금 굉장히 쑥스러운 표정이고 앉아 계세요. 네. 포장을 너무 잘하셔서 지금 뭐 대한민국 한의사의 대표가 되셨어요 지금. 네. 아니 근데 진짜 말씀처럼 이렇게 제아의 고수처럼 진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나오신 게 너무 잘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김 회장님도 분명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그 회장으로서 출마를 할 때 내세웠던 공약이 네. 한의계를 브랜딩하겠다 브랜딩. 네.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굉장히 브랜드라고 하는 게 포괄적 의미가 되는데 결국은 그 국민들께 지금 우리가 이제 그간에 지금 이 시간 동안 나눴던 이야기가 국민들께 어떤 이미지로 한의학이 남아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위로 올려서 좀 보편화된 그런 의료 체계로 만들고 싶다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한의학의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그리고 이제 평판 관리는 어떻게 갈 건지 하는 것들을 이제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에서 제가 이제 중간에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드라마에 런칭하는 것들, 물론 이제 박성호 회장님하고 같이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한의사가 주역이 되는 드라마. 네,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지금 강남구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취약계층 아동들을 한의학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건강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드림스타트 사업을 현재 강남구 내에서 진행을 하면서 네. 그 구민들께
또 한의학이 어떻게 보여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네. 회장님 그 방금 한의계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여의보감의 MC로서 우리 한의학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근본적인 어떤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그 중의학이 있잖아요. 네. 중의학이 있고 한의학이 있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은 그 중의학과 한의학이 상당히 비슷한 거고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어떤 그 의학을 그냥 한의학이라고 부르나 보다 이 정도로만 차이점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중의학과 우리 한의학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좀 근본적인 게 있을까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제 항상 있죠. 네. 그래서 공통점은 사실은 동양의 문화는 비슷하게 공유가 다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음. 발전을 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없어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그런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의 같습니다. 그런 아, 부분들은 네네. 같은데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아직까지 뭐 학회에서 어떻게 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의학하고 중의학이 구분된 가장 큰 이제 포인트는 동의보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동의보감도 사실은 뜬금없이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예. 네네. 이미 세종조부터 해서 향약 구급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종해서 서민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수백 년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집대성이 된 게 동의보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서민들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내가 의료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에 만들어가는 게 한의학입니다. 아. 네. 그리고 중의학은 귀족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다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의학하고 중의학의 가장 큰 구분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중국의 의서에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의서에 폄석은 동쪽에서 왔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폄석이라고 하는 게 뭐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은 침입니다. 침은 동쪽에서 왔다. 동쪽이면 우리나라를 뜻하는 우리나라입니다. 거예요? 그래서 예. 중국에 있는 침술은 우리나라에서 기원을 했다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사용하는 침은 원류가 한국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의학과 중의학을 구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저것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정신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게 한의학이다. 그러니까 애민 정신이 있는 학문이다. 네, 이 부분이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박 회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한의학뿐만 아니라 일단 그 우리나라의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K-팝도 있고 K-드라마도 있고 K-푸드도 있는데 이제 K-메디컬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지. 네. 제가 2주 전에 인도를 갔다 왔습니다. 네. 참 감동적인 게 인도에 있는 이제 네루 대학, 뭐 델리 대학 이런만 들어도 최상위급의 대학이라는 느낌이 오시죠. 네. 거기서 K-팝 그러니까 동아리에 정말 인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 그 학생들이 네. K-팝 우리가 하는 이 K-팝을 율동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스리랑카를 갔을 때 스리랑카에서 한의학을 아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네. 다 안 돼요. 그래요? 왜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허준 드라마와 대장금을 통해서 이미 익숙해져 있다. 이번에 이제 그 인도에 있는 그 간다라 미술이 네. 경북까지 이번에 경북에 있는 이철호 지사님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그 경주까지 인도에 있는 문화가 여기까지 왔고 방금 얘기하셨듯이 한국에 있는 폄석, 한국의 침이 지금 인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동종요법이라고 그래서 침을 배우는 대학교가 있고 그 대학교랑 서로 이제 향후 교류를 하자 네네. 이런 MOU도 맺고 왔습니다. 우리 K로 지금 K로 시작하는 K-푸드, K-팝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K-메드생 우리 한의학의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한의학의 무궁무진한 그 역량으로 전 세계로 한번 뻗어 나가서 대한민국의 한의학이 세계 의학의 표준이 되는 예방의학의 표준 그리고 한의학으로 수술 이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의학으로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많이 또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드라마나 네. 아니면 영화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K 메디슨 한의학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이미 것 같아요. 알려져 있고요. 네, 알려져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이게 침인데 이게 좀 한약인데라는 게 익숙해졌다는 아니라 거죠? 이미 한국에는 저런 식으로 예방 치료를 하는구나라고 이미 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지금도 다음 주에 제가 몽골을 가는데 몽골에서도 한의학 콘텐츠를 좀 가지고 와서 병원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아까 왜 실로 임신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잘못 알게 되고 있는 그런 상식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콘텐츠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부분은 좀 정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김 회장님. 아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부분이었어요. 네. 네. 배임입니다. 할 때 그때요. 네. 네. 근데 그 외에도 이미지가 한의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잡히느냐라고 할 때에 전통 제 개량 한복을 입고 네. 그렇죠. 좀 예. 늑수구레하신 분들이 그 나무로 되어 있는 진료하는, 어떤 네, 약재하면서 물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원하는 한국에서 보고 싶은 문화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그 한의사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의사가 젊고 굉장히 댄디한 네. 혹은 예쁜 지금 아나운서님들처럼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역을 쓸 때에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 그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계신 우리 선배님들도 좋지만 네. 앞으로 지금 자라오는 그런 후배님들도 드라마에서 많이 캐릭터로 노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 네. 배우 구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김 회장님께서 맞아요. 네, 회장님께서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고 나와주시면 싶었는데, 오히려 네.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회장님과 함께 한의학의 역사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또 한의학이 어떤 원리로 국민들에게 건강에 그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의학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분들께서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건강하고 알찬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